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래입니다. 아이고 요새 진짜 덥습니다. 이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올 들어서 가장 높았던 33도입니다. 더위는 주말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특징적이죠. 이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게 바로 요새 비인데요. 내일도 역시 예외 없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에는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더위를 식혀준다고 하는데 내리는 비도 잠시일 뿐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최근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바깥 활동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로 선임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해서 방송 3법 추진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에요. 이제 뭐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네. 이제 거의 이제 그 포기한 상태. 아니요, 그냥 뭐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진 상태인 거죠. 이야. 네. 참 사진 봤어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제 인터넷을 막 달궜던 뜨거운 사진이 한 장 있죠. 무엇인가요? 어떤 젊은이가 지하철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휴대전화를 완전히 움켜쥐고 네. 너무 열심히 자다가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진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 이준석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전 어제 그 사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전 사실 굉장히 신선한 감동을 느꼈는데 신선한 감동.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왜 우리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준석 의원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이준석 의원은 수행비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혼자 다니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자동차도 자기가 몰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준석 의원 당대표 시절에도 따릉이도 타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다른 의원들이 그런 모습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직자가 초선 의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보좌진한테 앞으로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우리가 특권이라는 거 맨날 말로만 특권 폐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계속 외쳐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고 지금 어제 봤던 그 사진 한 장이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 일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세상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감동이 와요? 네. 근데 감동을 느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도 그 점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영향을 받으셔서. 맞아요. 네. 그럼 자연스레 어느 정도 기름값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기름값도 네. 내려가지. 예리해요. 네. 참 그리고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요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주말에 단비를 기다리면서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단비일까요? 나는 제일 걱정인 게 내일 엄청 습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여름에 습해지면 안경 끼는 사람은 들어가면 그쵸. 앞이 안 보여요. 혹 네. 해가지고. 예.
저는 오전에 운동할 계획이라 꼭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예. 자, 첫 번째 소식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6%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4%포인트인 66%였습니다. 2주 전에 실시됐던 직전 조사는 보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각각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에서는 외교가 10%포인트 상승하면서 23%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으로 정상외교에서 성과를 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고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1위로 꼽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3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와 관련해서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도 2%로 부정평가 중에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응답이 있었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이 28%,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대통령 긍정평가자, 국민의힘 지지자 70대 이상에서만 많았다라고 한국갤럽이 이야기를 했고요. 보수층, 대구, 경북 거주자 등에서는 신뢰와 불신이 팽팽하게 나뉘었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불신이 더 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 위협적이다라는 응답이 60%가 나왔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6%로 나왔는데 이 오물풍선의 위협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느낀다라고 했고요. 정치 성향에선 보수가 진보보다 조금 더 높게 또 지지정당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55%가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2%는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일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번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 1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 5%나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동시에 동해 석유와 관련해 불신 60% 이 점수도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기름 이게 믿지 않는다가 60%. 예? 저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권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돼 보세요. 자, 이게 기대한다가 60% 나왔다.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이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준 거고 윤 대통령 지지율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42, 보수에서 45%가 긍정률이 나왔어요.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층에서 40% 이하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됐다는 측면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정권 차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어떤 조금 괜찮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수층이 다시 응집을 했을까? 예? 전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뭘까요? 글쎄요. 글쎄요가 글쎄요 때문에 그렇구나. 글쎄요가 뭐나. 근데 뭐냐 이 웃지 마세요. 오물풍선 있죠. 오물풍선에다가 대북 확성기 이게 지금 잘했다가 55% 아니에요. 예? 오물풍선 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게 60%고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보수층의 안보 위기감이
결국 보수층을 다시 현 정권 지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가 60% 나온 거는 뭐냐면 이거는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불필요한 위기가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대북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게 많은데 확성기는 잘하고 있다가 55%예요. 사실은 확성기를 북한은 더 싫어하거든요. 요게 좀 이 논리적 타당성이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보적 측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똑같아요. 30%.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당원 당규 개정을 비롯한 뭐 이재명 대표 방탄당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오르기는 했지만 20%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의 원활한 이 운영을 위해선 최소한 한 30% 넘어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아오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오키의 법칙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오키의 법칙은 여당과 일본은 수상이죠. 수상의 지지율을 합쳐서 50이 넘으면 그러면 이게 이 국정이 돌아간다는 게 아오키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둘이 합쳐서 50이 안 된다. 그럼 이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오키의 법칙으로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 얼마나 됐죠? 28인가요? 네. 28 맞나요? 네. 28에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이니까 합하면 58이죠. 그러니까 8% 정도 위니까 아직은 돌아간다라는 그런 결론을 26%입니다. 대통령이 26이에요? 그게 신뢰한다가 28이라서. 26이군요. 네. 그럼 26 더하기 30하면 56이니까 6%포인트 정도 위니까 아직은 돌아가는데 6%포인트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슬아슬하다라는 걸 정권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이든 권력 잡고 있으면 전부 어떤 생각하냐면 난 역사에 남는 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다 이런 욕심은 있거든요. 근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는 벌써 이게 좀 아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정권 말기에.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이건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서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순직 1주기는 7월 19일이고요.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면담 후에 국민께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는 안 된다.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도 면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서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앞장서서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응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또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에 특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현재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또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경찰과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 달이 좀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물론 너무 신속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해병대원의 어머님께서 쓰신 편지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도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인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머님께서 정말 절절한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단 빨리, 그리고 관계자들 전부 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읽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께서 여기서 뭐 특검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아니고 경찰 수사 빨리 끝내라 이거거든요. 공감합니다. 이 해병대원께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수처. 예?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지금 수사한 걸 빨리 끝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머님은 빨리 해야 된다. 당연하죠. 지금도 늦었어요. 그런데 특검 있죠, 이 특검. 특검을 만약 지금 통과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검 이가 어떻게 되냐면 빨라야 10월이래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늦게 되면 올 연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고 해병대원의 어머님께서 요구하는 이 절절한 목소리가 그대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수의 언론기관들이 좀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어머님께서 이 어머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정치권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받아들여서 빨리 수사 끝나게끔 압력을 넣어야 돼요. 예? 빨리 수사 끝나게끔 압력을 넣고 수사 결과 봤다. 근데 어머니께서 야 이거 뭐 처벌 이거 못 받아. 그때 빨리 상설특검이라도 해가지고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 어머니 유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특검이 들어가 이 합의를 해도 10월인데 10월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월 전이 아니라 7월이나 8월에 나와야죠. 그때까지 안 나오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얘기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족의 이 뜻을 최대한도로 정치권이 좀 받들어야 한다.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 좀 추가해서 다뤄드리면 일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만나서 이 관련해서 공수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를 했고요. 법사위가 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21일에 열기로 하고 법무부,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고 이 소식까지 이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고속철이 처음으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철 좋죠. 예,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예, 속보 말씀드렸고요. 계속하시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친문계 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다시 영국
런던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갈등 조정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을 한 건데요. 향후 정치 계획, 복귀 계획 뭐 이런 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연말 귀국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최대한 말을 아꼈고요.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한 이후 국회 운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고 무엇이 맞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야 원구성 대치 관련해서 파행 겪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영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의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 연말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복역 중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된 바 있죠.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복권되지 않는다면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결단에 따라 김 전 지사의 정치 재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김경수 복권론을 공개적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자, 연말 귀국을 예고한 김경수 전 지사 복권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복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해주긴 해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공항에서 한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 연루가 됐던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 죗값을 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본인도 비슷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이 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분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친문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이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 그 다음에 윤건영 의원, 그 다음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 세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 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친문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숫자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남아 있어야지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됐을 때에도 나름대로 파급력이 굉장히 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파급력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조국 혁신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연대를 하는 것.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조국 혁신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남아서 일종의 조국 혁신당 사이에서과 민주당 사이에서 뭔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은 얼마든지 성립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중국과 우리 대표팀의 축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중국에서 우리 선수들에 대한 돈 없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저희가 더 잘하는데 왜 조롱을 받고 있는지조차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을 확산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는 도를 넘어 현재 중국 내 혐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한 중국 매체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이 탁구채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합성 사진을 올린 것도 언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한국의 많은 대표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최근에도 우리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3대0 제스처를 했었죠. 이 관련해서 또 합성 사진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사실 중국이 못하는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탁구나 다른 스포츠들 보면 올림픽에서 중국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데 원래 권위주의 체제가 운동화는 확실하게 훈련시키죠. 네. 그런데 이렇게 팀 스포츠에선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 대표팀입니다. 저는 그 영상도 봤거든요. 중국 원정 관중들이 왜 3,000명 정도 왔는데 그 원정 팬들이 우리 한국 팬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비속어로 이제 욕설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언제 배웠나? 네. 뭐 아무래도 인접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죠. 예. 그런데 중국의 극우 민족주의도 여기에 그렇게 당연히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별 그렇게 크게 경계심을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아니 우리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머리 막 찧어가면서 그랬던 거 그게 뭐예요?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삼전도에 그렇죠. 그거 결국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병자호란을 비롯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한두 번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극우 민족주의는 또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못지않게 우리가 신경 쓰고 경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중국의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이게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와 맞물리면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커져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요새 중국 같은 경우에 길거리 가다가 네. 잠깐 와봐요. 핸드폰 좀 봅시다. 이거 번호 풀어야지.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뒤질 수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권위주의적 경향과 극우 민족주의가 합해지면 이거 굉장히 폭발력이 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축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죠? 그 유럽에서도 훌리건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훌리건들은 그 훌리건의 소속 나라들은 권위주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나라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민족주의랑 합해지는 이게 훌리건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아주 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언제 또 우리를 못 살게 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내일 뉴스 앤 뮤직해요? 안 합니다. 안 하시네. 그럼 내일 안 들으셔도 되겠네. 우리 YTN 라디오. 예,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